당신은 단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끔찍한 외형, 현대 과학의 집합체인 무기와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당신들의 지능과 의지마저 압살하는 그들이 왜 당신들을 노리는지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나요? 당신도 알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 수이지만 분명 당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능을 가지는 괴이들도 있답니다. 심지어 협력을 할 줄도 알아요. 지형지물을 활용할 줄도 알죠. 그렇다면 왜 당신들보다 사냥하기 쉬운 돼지, 소, 닭이 아닌 당신들을 괴이들의 세계로 끌고 가 사냥하고 먹어치울까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괴이들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당신들이 지침서를 만들고 그에 대항하는 전문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데는 채 2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감탄했답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 것도 맞았지만 당신들의 위기 대처 능력은 경이로웠어요. 진을 속 진주와도 같이 빛나는 인재들은 아름다웠고요. 그들의 희생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수준의 지침서는 탄식과 한숨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아, 그런 표정 말아요. 진심이에요. 정말이라고요. 옛 생각이 날 정도로 훌륭했다니까요. 옛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우리도 정말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었어요. 당신들보다도요. 끝도 없이 발전해 나가던 우리의 문명과 기술은 한 위대한 과학자로 말미암아 그 정상을 찍었어요. 그는 가장 이상적인 인류이자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었답니다. 공포를 찾고 파헤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복하는 것. 그것은 인류가 뜨겁고 일렁이는 무언가에 손을 뻗고 그것으로 미지의 어둠을 비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전통이자 본능이니까요. 그는 참 똑똑했어요. 매력적이고 건강했죠. 모두가 그를 사랑했죠. 그래서 그는 한없이 두려워했어요. 그의 지성이 흐려질 순간을, 그의 탄탄한 몸이 흐물어지고 자글자글해지는 순간을, 그리고 기어이 그가 평생을 짓밟아온 벌레들과 함께 묻혀 잊히는 그 순간을. 그래서 그는 방법을 찾았답니다. 그의 똑똑한 머리로는 아주 쉬웠어요. 그 이전에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이 있었거든요. 당신도 알죠?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고. 그는 그것을 통해 영생에 가까운 삶, 평생 동안 이어지는 젊음과 아름다움, 초능력에 가까운 강인한 신체까지 모두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그는 거의 신이었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막 태어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자글자글해진 노인들까지 그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니까요. 그건 신이었죠.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록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지만 그래서였을까요? 네, 늘 그랬죠. 신은 언제나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잔인했어요. 늘 적절한 벌을 주었죠. 당신네들한테도 우리와 같은 신화가 있더라고요. 신에게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던, 그 죄로 불을 훔친 자는 절벽에 묶여 하등한 조류 새끼한테 쪼이는 신세가 되었고, 또 그걸 주는 대로 받아먹었던 인간들은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알죠?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는 화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소사인 거. 하하. 무슨 벌을 주었냐고요? 정말 예상도 못한 것이었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됐어요.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못 먹는데 안 죽고 안 늙으니 우리 신체 역시 비틀리기 시작했답니다. 힘없는 몸으로 걸어다니려 사족 보행을 시작하고 팔다리가 기형적으로 길거나 얇아지거나 그랬죠. 그래요. 당신들 말 맞다나 괴이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인류는 아예 인간의 형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지능도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소화도 안 될 것들을 본능적으로 씹어 삼키기만 하고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산채로 영영 태워질 위기에 처한 그 과학자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바로 다른 걸 흡수할 수 있는 신체로 바꿔주는 것이죠. 참 미친놈이었어요. 뭘 먹는 신체로 바꿔놨는지 알아요? 세상에 감정이라니. 그딴 걸 처먹으려고 생각했다니. 차라리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흐린 하늘의 태양빛이었다면 식물에 미쳐 사는 환경주의자들이라도 기뻐했을 텐데.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단 우리끼리의 감정은 하루에 전 국민을 다 만나고 다닐 게 아니라면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효율이 낮았고, 또 부정적인 감정만 가능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허기를 촉진시켰죠. 이유는 지능 하락한 신인류 때문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걔네가 그리 고차원적인 부정적 감정을 가지겠어요. 그래도요, 알잖아요?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굳이 그 빌어처먹을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방법을 찾고 진화해요. 예를 들면 아직 멀쩡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류가 있는 평행 세계라던가,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올 방법이라던가, 이게 바로 우리가 쓸모도 없는 식인을 하는 이유예요. 솔직히 당신들도 알다시피 당신들은 고기로는 부적합해요. 뼈도 많고 질기고 지능도 높아서. 그래도 당신들은 누구보다도 강렬히 상상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슬퍼하고 경멸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당신들이 가장 완벽한 식사예요. 소, 달, 돼지보다도. 개체수 조절 때문에 일부밖에 불러오지 못하는 데다가 탈출 성공하는 인간들 수도 조정하느라 골치 아프지만 괜찮아요. 당신들은 우리에겐 별 상관없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들어오니까요. 탈출해도 괜찮아요. 쓰레기들에게 몇 방 쏴도 괜찮아요. 날 놀려먹고 조롱하고 끔찍해 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 주세요. 그래야 희망을 가진 당신들이 멍청하게도 당신들의 힘으로 이곳으로 진입할 테고, 고통을 참으며 괴기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낄 테니까요. 하하, 이런 흥분해서 너무 많이 말했네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정말로 못 살려주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굉장히 가치 있으니까 바로 안 죽일 거예요. 정확히는 못 죽여요. 당신네 인간들이 지침서를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탈출로까지 찾아내다니. 옛날만큼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를 한 번 보지도 않고 탈출하는 것들까지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 뛰라는 소리야. 당신의 정신이 그 어떤 감정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 당신의 생존에 적합하다는 오판을 내리기 전까지, 당신이 우리에게 완벽히 적응하기 전까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식인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오후 5시 7분 SOS 뉴스 정규 날씨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비현실관리위원회의 감찰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방송은 수화 전문가분의 부재로 수화 대신 자막으로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SOS 뉴스의 아나운서 진정혜입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맑아 외출하시기에 적당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절기인 만큼 호흡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래 야외에서 지능이 굉장히 높은 야생동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동물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는 제보가 이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야생에서 흘러들어온 동물이기에 인간을 향한 공격성이 극도로 높아 절대 자극하지 말고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복지과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야생동물 목격 대응으로 등을 보인 채로 뛰어서 도주하는 행동으로 신속히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시민에게 공지했습니다. 재난안전복지과에서는 특히 목이 뒤집힌 채로 방황하거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배회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셨을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관련해 지역 주민분들과의 인터뷰 녹취본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보울 34. 아유, 요즘 말도 못해요. 야생동물들이 어찌나 사나운지 숨소리만 들려도 막 물려고 달려온다니까요. 전달해 20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얘네들 엄청 똑똑하다니까요. 막 걔네들 피해서 다른 골목으로 가니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서 날 기다렸어요. 주온이 66. 내가 밤 산책 중에 얼핏 봤었는데 들짐승들 크기가 산만하더라고. 그 있자녀 승용차 같은 거 말고, 그래 그 큰 화물 참아냈으니까. 명신의 17. 그야말로 비현실 그 자체라니까요.
엄청 리얼한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어요. 뭔가 꿈이긴 한데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 그런 리얼한 꿈? 네. 이상 지역 주민분들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7분이 지났는데요. 앞서 말했던 야외의 야생동물들은 인간에 대해 극도로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니 시청자분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날씨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날씨 정보는 시청각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 중 소금기가 느껴지거나 벽을 등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당 구역에서 이탈해 다른 경로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현재 위치에서 서쪽으로 3,398m 떨어진 곳에서 몰려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외출 중 태풍의 영향권에 진입했을 시 탈출하기 쉬운 안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강한 전자기파의 영향으로 야외 외출 시 전자기기의 오작동이 예상되오니 전자기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 후 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햇빛이 평소보다 매우 강하니 외출 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전달해 드렸으며 5시 7분 SOS 뉴스 정규 날씨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께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갈이는 보통 어떤 소리가 나죠? 여태껏 뭔가를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아서요. 저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2명이 한 방을 썼어요. 1학년 때 같이 생활한 친구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룸메이트는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조금 날라리 같은 인상에 화장도 많이 하고 남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칙상 연애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쉬쉬해가며 할 거 다 하니까 뭐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친해져 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막 나쁜 애는 아니었습니다. 좀 시끄럽고 욕을 많이 쓰긴 했지만 선을 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잘 맞는 건 아니라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습니다. 계약하고 한 1~2주쯤 지났던가 걔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자기가 잠버릇이 좀 안 좋다고 요 며칠간은 크게 문제를 못 느껴서 의아했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갈이를 심하게 한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괜찮지 않겠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해서 신경 쓸 것도 많고 잠도 깊이 못 자서 이갈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일정도 넉넉해지니까 다시 이갈이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귀마개를 사줄 테니 끼고 자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죠. 제가 잠귀가 좀 밝긴 하지만 이빨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크게 방해될 것 같지도 않았고 게다가 저는 안 되나 귀마개라면 질색을 하거든요. 다음날 아침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안 그래도 산중이라 조용한 기숙사에서 한참 자는 중에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니까 도저히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거절한 자존심이 있는데 하루만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잠을 설치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너 문제인데 왜 내가 귀마개를 껴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갈이 테이프, 스플린트 이런 걸 껴보긴 했다고. 껴봤지만 자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다 빼버린다고.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좀 더 노력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약간 짜증이 났죠.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에 딱 하루만 더 참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도 소리가 들려오고 자는 친구를 도중에 깨워봐도 몇 분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들어서 다시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최대한 깊게 잠들려고도 해봤는데 딱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규칙적인 마찰음 때문에 노이로제까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마개를 썼죠. 불편하긴 해도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니까요. 걔는 미안하다고 매점에서 이것저것 사줬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룸메이트는 그 뒤론 별탈 없이 지냈고 3학년 땐 다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문점을 말해보자면 저는 대학교도 기숙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올해 짓궂게도 이갈이를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왔던 이갈이 소리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절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가가가각거리는 무기질적인 소리가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단발적인 드드드득 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약간 의구심이 생겨 저희 2학년 룸메이트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연락이 닿진 않아서 여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갈이는 보통 어떤 소리가 나죠?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귀하께서 저희와 약속했던 1년이 일주일 뒤면 끝이 납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운명 같은 사랑을 하며 행복에 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타고 싶은 차,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모두 누리고 사셨습니까? 혹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화목한 가정에서 평온함을 느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느 세계에서 세상을 구한 영웅이 되셨습니까? 약속한 시간이 끝나가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쉬우십니까? 혹은 만족하십니까? 누군가는 만족하며 죽음을 기다릴 수도, 누군가는 미련이 남아 현실을 부정할 겁니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귀하에게 저희가 최고의 1년을 제공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래는 변동사항 없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메일의 본 목적은 거래 내용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현명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할 점은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1년 전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던 귀하가 더 깊은 곳에 처박히며 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헛된 희망을 꿈꾸며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남은 일주일 안에 당신의 소중한 것을 파괴하십시오. 영화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원하셨습니까? 지난 1년간 자신보다 당신을 소중히 한 연인을 죽이십시오.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재력을 원하셨습니까?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작고 허름한 단칸방 하나만을 남겨두십시오.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을 원하셨습니까? 가족이 모두 잠든 뒤에 집에 불을 지르십시오. 모든 이의 존경을 받으며 세계를 구하셨습니까? 당신이 구한 그 세상을 멸망시키십시오. 저희가 빌려드린 1년의 행복을 모두 반납하란 뜻입니다. 죄책감은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 순간부터 무엇도 드시지 마십시오. 당신을 최대한 비움으로써 원활한 제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만을 드십시오. 굶주림은 뒤틀린 제거 절차로 인해 당신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하루의 잠은 2시간 이하로만 주무십시오. 최대한 몽롱한 정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렷하지 못한 정신은 삶의 집착을 버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 힘들다면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노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문을 열어달라 하여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목이 마르다고 하여도 물을 주지 마십시오. 애타게 당신을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울어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 취급하십시오. 철저히 고립되십시오. 외출을 하지도 집에 누군가를 불러들이지도 마십시오. 어딘가에 연락을 하셔도 안 됩니다. 제3자를 제거 절차에 휩쓸리게 하여 업보를 쌓지 마십시오. 희생양은 1번의 항목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살을 꿈꾸십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이 메일은 애초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관참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일을 외부에 유출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안내를 마칩니다. 약속한 1년이 끝나기 하루 전 메일이 새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부디 1번 사항을 모두 끝마치시기를 바랍니다. 3일차가 되던 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도 못하는 나를 걱정하던 그에게, 1년을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에게 나는 약을 먹였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제일 끔찍했던 것은 1년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도, 죽어가는 이와 지켜보는 이, 서로의 눈에 맺혀 애처롭고 위태롭게 흔들리던 눈물도 아닌 동거인은 5번 항목의 위배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던 내 모습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내가 술을 마시자고 하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를 가져오던 그가 아직도 눈에 선명하다. 그의 시체를 치우지도 못한 채로 3일이 더 지나고 나는 새로 왔을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켰다. 그런데 메일이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메일이 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도 메일이 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도 메일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를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애초에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본수칙서는 중남령 야간 당직자에게 배포됩니다. 일반적인 업무 매뉴얼은 별도 지급하여 드린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아래 내용을 무단 배포 또는 유출 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본 수칙서는 XX광역시 도시철도공사 2호선 중남령 야간 근무자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수칙은 선임 근로자의 경험담과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100%의 신뢰 및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지된 복리후생 중 사내 전철 무료 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중남역 근무자는 출근 시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근 시에는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근무자 채용 배치 예정자 포함는 출근 전 지급품을 확인하십시오. 지급품: 목걸이형 호루라기 하나, 손전등 하나, 면장갑 둘, 카라비너 하나, 등산용 로프 하나, 일회용 주사기 하나. 분실, 파손, 오염된 지급품은 반드시 출근 전 직원 전용 통로 내 비품함에서 보충 후 출근할 것. 출근 시 반드시 1번 출구 옆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로 진입하십시오. 직원 전용 통로는 역무실이 있는 지하 2층과 연결됩니다. 통로는 지문 인식으로 개방됩니다. 통로 내 전등을 따라 입장하시고 미비된 비품은 비품함에서 보충하십시오. 모두 완료하였다면 면장갑을 끼고 길을 따라 역사내로 진입하십시오. 통로 내 전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내려가지 마시고 뒤돌아 문을 닫고 나오신 뒤 다시 문을 개방하십시오. 이 행동은 전등이 켜질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통로를 통해 역 내부로 진입하셨다면 곧장 역무실로 가십시오. 역무실 안쪽 철제 캐비닛을 열어 소지한 일회용 주사기에 을 표기된 선까지 주입하십시오. 정해진 용량만 지키면 안전하지만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초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용량을 주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열차 도착 5분 전 역무실에 비치된 무전기를 들고 승강장으로 내려가 영업 마감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절차는 담당자인 본인 혼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열차가 지나간 후 잔류한 모든 승객을 역사 밖으로 안내하십시오. 취객은 무전을 통해 거동을 보조할 인력을 요청하십시오. 단 무슨 일이 있어도 열차에 탑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운행이 종료된 시간 이후 후속으로 역사에 진입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는 모두 무정차로 차고지까지 직행합니다. 가끔 정차하는 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열차가 모든 등을 소등하고 있다면 문이 열리기 전 역무실로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칙 2의 주사기를 이용하십시오.
역에 정차하는 열차 중 전등을 모두 켜고 정차하는 열차는 기관사가 탑승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도움을 주십시오. 순찰 전 역무실로 향하는 계단에 위치한 고정대의 로프와 카라비너를 이용하여 몸을 단단히 고정한 후 순찰하십시오. 줄 꼬임,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루트로 순찰하시기 바랍니다. 로프는 휴식을 취하거나 복귀하기 전까지 반드시 연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순찰 도중 로프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수치기의 주사기를 이용하십시오. 순찰 도중 유실물 발견 시 A-1 구역벽에 있는 물자 보관실에 넣어두십시오. 어떤 물건이든 임의로 유실물을 소지하거나 직접 역무실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해당 물품은 주인이 나타나면 물자 보관실에서 직접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유실물을 발견했다며 전해주는 노인을 만난다면 역무실로 안내하여 주시고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이후의 일은 역무실에서 처리합니다. 새벽 1시가 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강장 내 상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등은 소등됩니다. 손전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순찰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 가끔 손전등에 알 수 없는 형체가 비치기도 합니다만 동요하지 마시고 적절히 피해서 순찰하십시오. 생명에 위협적인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순찰 도중 휴식을 가질 시 반드시 에스컬레이터 옆 직원 휴게실을 이용하십시오. 휴게실의 입구에는 직원 외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벽 쪽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전등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 무전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휴식 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휴게실에 진입하기 전 입구에서 주변을 전등으로 비추어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거나 근처에 있을 경우 소지하고 있는 호루라기를 불면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이 위치한 2호선의 모든 열차는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완전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본 노선 내 기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 간 직원의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중남역에서 나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직원이 열차를 타고 중남역에 하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마감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는 역무실로 곧장 돌아가 다음 근무자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역무실로 진입하기 전 반드시 8-2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만일 역무실에 순찰 시 봤던 유실물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역무실 내 근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근무자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퇴근 시에는 일반적인 출구를 이용하여 퇴근하십시오. 직원 전용 통로는 출근 전용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업 개시 시간 내에는 전철을 이용하여 퇴근하여도 좋습니다. 출근은 여전히 불가능함을 잊지 마십시오. 단 3번 출구, 대서동, 대서문화센터 방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버스를 제외한 도보자차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이 문서는 중남역장에 의하여 문서관리 번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마지막 수정 일자 2023년 5월 3일 XX도시철도공사 중남역장 XXX 먼지 냄새가 나는 방에 젊은 남자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다. 남자의 손에는 차게 빛나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더니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사내가 저벅저벅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내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철을 책상 위에 휙 던져버리더니 젊은 남자의 맞은편에 가서 앉았다. 너 이 미친 새끼! 사내가 대뜸 젊은이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멀쩡하게 생긴 놈이 왜 갑자기 길에서 사람을 죽여? 그가 책상을 탕 때리며 벌떡 일어났다.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는 모습이었다. 죽은 이가연! 너 여자친구라면서! 이 새끼 완전 또라이 새끼 아냐? 사내가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사내의 외투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이 울렸다. 예, 반장님. 아니요. 때리려던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사내가 통화를 마친 후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길게 한숨을 내쉰 그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사내가 책상 위에 있는 파일철을 집어들었다. 반갑다. 임마, 내 이름은 김대건 형사다. 너는 어디 보자. 이름 박대영. 나이 24세. 한국대학교. 이야, 이놈 공부도 완전 잘하네. 김대건 형사라고 자신을 밝힌 사내가 파일을 다시 책상 위에 집어던졌다. 근데 이 사진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는 앞길 창창한 놈이 갑자기 대낮에 여자친구는 왜 죽인 거야? 김 형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윽박질렀다. 얼마 후 그와는 달리 시종일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던 박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진. 뭐? 사진이요. 사진이 뭐? 대영이 영문 모를 소리를 하자 김 형사가 다시 화가 난 듯이 소리쳤다. 형사님, 그거 아십니까?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새끼가 지금 너 여자친구 왜 죽였냐고 묻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김대건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졌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영은 마치 얼음처럼 고요하다.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하, 참나.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사진이 뭐 어쨌다고? 사진은 순간 대영이 고개를 치켜들어 김 형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사진은 영혼을 가둡니다. 뭐라고? 대영의 눈빛에 깃든 광기를 본 것일까? 산만한 덩치의 김 형사가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입니다. 대영이 수갑찬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처음에는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성, 뭐?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같은 대상의 시간도 다르게 측정됩니다. 김 형사의 입이 해벌어졌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속도의 관찰자가 포착한 대상의 시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대영이 자신의 양 엄지와 검지를 펴서 사진 찍는 제스처를 취했다. 사진은 빛입니다. 빛이 나를 포착한다면 나의 운동 상태와 시간은 빛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의외로 답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영의 눈이 갑자기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수갑을 찬 그의 손이 앞으로 점점 뻗어나왔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진이 포착하는 건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 나의 정신, 나의 자아. 우리는 사진에 찍히면서 자신의 영혼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놈. 지금 뭔 소리야? 자기도 모르게 겁을 집어먹은 김 형사가 주춤거렸다. 형사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놀러가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뒤돌아서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무슨? 갑자기 사진첩을 보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아니, 사진을 봐도 이곳이 어디지 하는 의문을 가진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대영이 의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답은 영혼입니다. 사진을 찍히는 순간 내 영혼의 일부가 포착되어 사진에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사진기를 발명한 사람, 지금 사진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의자를 흔드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아, 나의 영혼이 사각형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니. 가엾게도 말입니다. 어이, 현대 사회에서 왜 갑자기 치매가 생긴 걸까요? 내 영혼, 내 기억이 왜 갑자기 날아가는 걸까요? 어이, 이 자식이 듣자 하니까. 정신을 차린 김 형사가 책상을 탕 두드리며 다시 벌떡 일어섰다. 미친놈아! 너 여자친구를 왜 죽였는지 설명하라니까. 아까부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여자는 김 형사의 외침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대영이 목소리를 높이며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대영의 눈이 아까보다 1.5배는 커져 있는 느낌이 들어 김 형사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 여자는 내 영혼을 훔쳐가려는 도둑년이었습니다. 뭐, 형사님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신령 사진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에게 항상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괴담 같은 건 말입니다. 대영의 목이 왼쪽으로 45도쯤 기울어졌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의 영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사진에 다시 포착되어 버린 영이 있는 겁니다. 목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았을 겁니다. 하마터면 내 영혼을 그 마녀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형사님, 당신의 영혼도 어딘가를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억이라는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진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영의 목이 이상한 각도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자도 덩달아 앞뒤로 덜컹덜컹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대영의 목소리가 커지자 취조실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야! 김재필! 들어와서 이 새끼 진정시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김 형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등 뒤에 거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다.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젊은 경찰 2명과 나이 든 경찰 1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젊은 남자 둘이 어느새 체념한 듯 조용해진 대영을 밖으로 끌어냈다.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김 형사에게 경고를 건넸다. 미친놈이구만. 저런 놈 붙잡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네, 반장님. 수고했네. 밥이나 먹으러 가지. 김 형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답하자 취조실에 함께 남아있던 반장이 그의 등을 툭툭 두드리고는 밖으로 나갔다. 30분 후 근처 백반집에서 밥을 먹은 두 사람이 다시 경찰청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웅성거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구급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최 경사, 이게 무슨 일인가? 반장이 아까 대영을 연행해 갔던 젊은 경찰 중 한 명이 보이자 그를 붙잡고 물었다. 아, 반장님. 안 그래도 아까 전화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습니까? 미안. 무음이라서 못 받네. 무슨 일인데 그래? 박대영, 그 미친놈이 자살했습니다. 자살. 옆에서 듣고 있던 김 형사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네. 그 다름이 아니고 박대영 그놈을 아까 연행한 다음이었습니다. 최 경사가 한 손으로 땀을 닦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머그샷을 안 찍은 상태라서 머그샷을 찍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놈이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머그샷을 찍는다니까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사진은 찍으면 안 돼. 사진은 찍으면 안 돼. 하면서요. 최 경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벽에다가 머리를 마구 박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박아대던지 손 쓸 틈도 없이 목이 꺾여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아까 나간 앰뷸런스가 그놈 싣고 나간 겁니다. 그럴 수가. 김 형사가 다리에 힘이 탁 풀려 하마터면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나왔어.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왔네. 살인범 잡았다더니. 김 형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와이프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인사를 건넸다. 뭐, 그렇게 됐어. 그것보다 지금 뭐 보는 거야? 아내가 거실 바닥에 뭔가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본 김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우리 신혼 때 앨범. 다음에 우리 여름휴가 어디로 갈지 알아보고 있었잖아.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갔었는지. 호텔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나지 뭐야. 여보? 여보? 무슨 일 있어? 김 형사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자 당황한 아내가 그를 향해 다가왔다. 우리 갔던 호텔 어디지? 김 형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구원을 바라듯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축축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나가는 길을 찾고 있을 거야. 목 위에 머리가 계속 붙어 있길 원한다면 읽어. 절대 글자에서 눈 떼지 마. 살고 싶으면 곁눈질도 하지 마.
너가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쫓기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야. 계속 읽어. 다른 곳 보지 마.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일단 이것부터 다 읽어. 여기가 그나마 안전하니까 너가 다 읽을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게.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방해물들은 놈들이 다 치워버리고 없다는 뜻이니까. 통로든 문이든 죄다 자기들이 다니기 편하게 뒤틀어 놓고 먹잇감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바꿔놨겠지. 넌 연구소인 줄 알고 뭐라도 건지려고 들어왔겠지만 사실 거미줄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야. 초월적인 육감을 지닌 게 아니라면 너 유일한 희망은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는 거야. 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설 전체를 뒤지니까 그때 널 발견하면 데리고 빠져나갈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내가 밑에 적어둔 대로 행동해. 불 꺼. 밝은 곳에 있으면 죽기 딱 좋아. 그래서 이곳 말고 다른 곳에는 조명이 전혀 없을 거야. 방이든 복도든 너가 놈들을 볼 수 있으면 놈들도 너를 볼 수 있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번 긴가민가 했을 거야.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겠지. 잘못 봤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진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이젠 아니야. 가면 갈수록 놈들은 더 과감하게 나타날 거고 넌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결국 너도 너가 보는 게 뭔지 명확히 인식하게 되겠지. 그러면 nom들도 너를 볼 수 있어. 너가 갈 곳에 빛은 없겠지만 그래도 눈을 감아. 당장 귀를 막아. 뭐가 되었든 좋아. 귓구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아무거나 쑤셔 넣어. 제일 좋은 건 이어폰 끼고 음악을 크게 트는 거야. 덥스텝이든 하우스든 비트 좋은 걸로 볼륨 높여서 들어. 너가 놈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놈들도 너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지금부터는 뒤에서 발걸음 소리 같은 게 들리면 멈춰서 숨죽이는 게 아니라 귀를 더 힘껏 막거나 음악 볼륨을 올리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가 놈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상 너가 얼마나 시끄럽게 굴든 놈들도 너를 들을 수 없어. 배터리가 충분하길 바랄게. 할 수 있다면 코도 막아. 여기 들어온 뒤로 줄곧 썩은 내가 코끝에 맴돌았을 거야. 앞으로 점점 심해질 테니까 토하지만 마. 토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면 놈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너가 놈들을 보지만 않으면 놈들도 널 볼 수 없어. 너가 놈들이 내는 소리를 듣지만 않으면 너가 뛰어다녀도 어딨는지 모를 거야. 조심할 부분은 그거지. 놈들도 너 냄새는 맡을 수 있다는 거. 너 흔적을 남기지 마. 서로 아주 가까이 있을 때 너가 악취를 참지 못하고 속에 든 걸 깨워낸다든지 해서 흔적을 남기면 놈들도 자기네 흔적을 남기기 시작할 거야. 놈들이 남긴 흔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해. 나무줄기에 새겨진 발톱 자국과 먹다 남긴 시체가 보이면 그 근처에 육식동물이 있다는 걸 아주 쉽게 추론할 수 있겠지. 놈들의 흔적을 보기 시작하면 너도 놈들이 뭔지 아주 쉽게 알아버릴 거야. 장담하는데 뭐가 널 쫓고 있는지 모르는 게 나아. 같은 이유로 배변을 봤다면 그것도 주도면밀하게 처리하길 바래. 가장 좋은 건 너가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혼잣말도 하지 마. 너가 놈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면 놈들도 너한테 말을 걸 거야. 그럼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어폰이나 귀마개도 이때는 도움이 되지 않아. 가까이 있으면 놈들의 목소리가 너 머릿속에 바로 울려 퍼질 테니까. 그럼 놈들도 너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냥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전부 알게 되겠지. 너가 알려줄 거거든. 원하지 않아도 너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과 그 이유를 놈들도 모조리 들을 거야. 멍청한 짓 하지 마. 너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놈들은 아주 영리해. 절대 놈들과 놀아주지 마. 도망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 특히 속이려고 하지 마. 뭐가 되었든 너가 하는 행동은 놈들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 수 있어. 차이가 있다면 놈들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지. 유인하는 것, 미끼를 던지는 것, 전부 끝이 좋지 않을 거야. 넌 지금도 사냥당하는 중이니까 놈들이 더 교묘하고 잔혹하게 굴어야 할 구실을 주지 마. 협상은 통하지 않아. 혹시 몰라서 써두는데 놈들을 달래기 위한 곡물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놈들이 원하는 건 너가 맨정신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 칼, 붕대, 진통제를 챙겨왔을 것 같지도 않고
너가 무언가를 준다면 놈들도 너한테 선물을 줄 수 있어. 원하지 않는 걸 받았다면 놈들도 똑같이 너가 원치 않는 걸 줄 거야. 설마 너한테 거부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넌 갇힌 거야. 결론을 말해주자면 너한테는 눈 감고 귀 막고 내가 올 때까지 이곳에서 버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충분히 용감하다면 나가는 길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놈들은 영리하거든. 너 입에서 비명이 나오게 하거나 눈을 뜨지 않고는 못 베기게 할 함정들을 여러 곳에 설치해뒀을 거야. 주기적으로 들러서 그걸 다 깨부수는 게 내 일인데 내가 다녀간 뒤로 놈들이 그걸 얼마나 빠르게 다시 구축하는지는 알아본 적이 없어. 손과 입을 조심해. 움직일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양손으로 너 입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는 거야. 물론 너 머리가 놈들에게 부딪힐 수도 있겠지. 반대급부로 놈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너 몸에 머리를 문지르는 게 전부일 거야. 그리고 절대 너 입술이 다른 무언가에 닿게 하지 마. 인간은 대개 놈들에게 한입거리거든.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마. 너가 어딨는지 찾지 못하면 놈들은 너가 확실히 없는 곳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야. 너가 갈 수 있는 곳은 점점 줄어들 거고 결국 서로가 코앞에 있다는 걸 여실히 느끼면서 놈들이 널 만질 수 없기만 바라는 상황까지 가겠지. 그 채취와 그 불길함, 너가 눈 감고 입 가린 채로 그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라고. 너는 너가 움직이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 느리게 움직여. 놈들이 영리하다고 했지. 너가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놓은 적이 없더라도 놈들은 사람이 지나갈 법한 길 군데군데 꼬챙이나 바늘을 박아놨을 거야. 무심코 걸어 다니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아주 느리게 움직여야 해. 다시 말하는데 너가 놈들을 겨냥해서 함정을 만드는 건 안 돼. 널 잡으려고 만든 함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허술한 거야. 놈들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 내가 말해준 거 이상으로 놈들을 더 알려고 하지 마. 넌 지금도 이미 살아서나가기 위험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 너가 놈들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으니 놈들도 너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겠지. 날 원망하지는 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서서히 공포에 질린 채로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죽어갔을 테니까. 내가 널 발견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널 짐짝처럼 끌고 나갈 거야. 나라고 여기 써놓은 규칙들의 예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언가가 너 어깨를 두드리고 너한테 말을 건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갑자기 눈꺼풀 너머로 밝은 빛이 보인다고 해도 너가 밖에 나왔다는 보장은 없어. 발걸음 소리가 아무리 사람처럼 들려도 너 귓가에 속삭이는 말주변이 아무리 유려해도 절대 속지 마. 누군가 너 입을 가린 손을 강제로 떼고 입에 음식을 쑤셔 넣을 때까지 절대 눈을 뜨지 마. 다른 답이 하나 더 있어. 지금쯤이면 너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총을 같이 놔둔 이유.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가 놈들의 거처에 들어왔으니 이제 놈들도 너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너가 혼자 탈출했든 나한테 발견되었든 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놈들이 언젠가는 너 집을 찾아내겠지. 물론 너가 보지만 않으면 놈들은 장님이고 듣지만 않으면 귀머거리에 불과해. 하지만 너가 장님의 귀머거리인 채로 잘도 이곳을 탈출했다면 놈들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어? 행운을 빌어. 저는 저희 재단에 찾아오신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취미도 성향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심지어 당신이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람과 함께 당신에게 도달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적힌 쪽지인지, 웹서핑 중에 문득 사이트 귀퉁이에서 찾아낸 음모론 비슷한 무엇인지, 어쩌면 무언가 게시가 내려오듯 당신의 머리에 번뜩 내리쳤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비록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우민임에도 이야기에 앞서 당신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에,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오신 것이겠죠. 현재로서는 관측할 수조차 없는 상위의 존재가 여러 차원의 시간선에 공통적으로 설계한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며 잔혹하게 예정된 운명이, 즉 멸망이 저희의 앞에 있습니다.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고 최전선에서 대응하는 당신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을 겁니다. 심지어 곱게 죽기도 힘들 가능성이 높죠.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지만 당신의 작은 실수로 온갖 초자연적인 현상과 거대한 존재의 영에 끼어 차원의 틈 안에서 박제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버거울 텐데 당신이 이를 감수하고 저희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표면적인 정보는 다 알고 오신 것일 테니 이와 관련된 설명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것은 규칙서입니다. 하지만 다른 규칙서처럼 꼭 매 순간 상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에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질 희생에 표하는 경의입니다. 고정된 멸망으로 향하는 당신을 위한 오롯이 당신에게만 헌정된 경의. 저희는 DPF 멸망준비재단입니다. 저희는 멸망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에 대응하고 관찰합니다. 관련된 모든 것을 수집하고 판별하여 하나의 결과로서 도출합니다. 상위의 존재가 저희를 죽이기 위해 안배한 모든 것을 알아내 멸망 직전에 이 모든 정보를 다른 차원과 시간선에 전달합니다. 차원이 하나하나 쓰러질수록 멸망에 대한 지식 역시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멸망을 알아내 이 순환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차원이 지워졌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차원이 멸망할 것입니다. 저희도 그중 하나가 될 테지만 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희생은 또 다른 저희를 향한 도약으로서 언젠간 저 위의 멸망을 조장한 자들의 심장을 겨눌 화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들의 멸망 플랜은 약 6,642개. 그중 1,440개는 전 차원에 걸쳐 완벽히 무력화하였으며 3,417개는 본격적인 대비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몇십만, 어쩌면 몇백만의 차원과 시간선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잠시 그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DPF의 일원이 된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하얀 알약이 하나 제공됩니다. 고통 없이 길어도 2초 안에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물질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을 시 망설이지 말고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든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지 저도, 저희 재단도, 나아가 저 위에 있는 무엇도 당신의 생명을 본인의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마음껏 누려주십시오. 이는 어엿한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무결한 인간일 것입니다. 저희가 마주하게 될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멸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는 저희가 익히 예측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핵전쟁과 기후위기, 그리고 전염병, 그 외에 소설에서 흔히 묘사하는 기타 등등의 것들. 하지만 그 멸망이 진행되는 과정마저 저희가 예측한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안배해 놓은 여러 멸망 중에는 이런 것 역시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저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종류 역시도 다양한데 심지어 저희가 관측한 멸망의 개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두 번째 태양, 거짓 사후 세계, 폴더가이스트와 같이 우리 세계에 그들이 심어놓은 것부터 슈레딩거의 고양이, 데자뷰, 전기와 같이 현재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상, 레비아탄과 명왕의 사념, 세계수와 같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들까지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이름난 것들만 나열한 게 이 정도. 이 재단의 일원이라면 언젠가 한번 당신이 제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모인 이유가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내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다가가기 싫어도 결국에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주로 다뤄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무력화시킬 때마다
그것이 저희의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예로 전기는 저희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무려 10,000개에 달하는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그게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인류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큰 초자연 현상일수록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 얻는 이점도 큽니다. 비로소 대부분의 초자연 현상을 저희의 손아래 넣는 날, 바로 그날이 저 위에 있는 것들의 죽음을 불러올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차원 단위를 조작하는 무시무시한 놈들은 짓밟으려면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두려워하되 피하지 마십시오. 저희 재단에는 이를 위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초자연 현상과의 교전과 포획을 담당하는 H부서, 전반적인 탐색과 사전조사, 그리고 발굴을 담당하는 S부서, 내부 연구와 기록 및 정리를 담당, 최종적으로 아카식 레코드에 종속되는 R부서, 대외적인 정보 통제와 활동, 비상시 프로토콜을 담당하고 있는 E부서, 이미 확인되었고 대처 가능한 1440개의 멸망이자 초자연 현상의 소거를 담당하는 D부서까지. 잘 판단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가 정해지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며 넓은 선택의 폭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부서들을 돌아다니며 각 부서가 행하는 업무나 실제 작전 등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흔히 이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부르니 참여하고 싶은 임무나 작전이 있다면 수습이라고 말하면서 참여하시면 상급자들도 대부분 막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재단 내부에서 붉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왼쪽 귀에 피어싱이 있으신 경우는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이니 유념해 주십시오. 내부 인원들에게 정을 너무 붙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인원이 갈려나가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는 게 이 재단인지라 그렇습니다. 죽음을 거스르는 방법 또한 여러 초자연 현상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희 재단은 절대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명왕의 사념과 마찰을 빚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단은 당신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망령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알려드릴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부서와 참여할 작전은 다양하고 이는 이런 자그마한 규칙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더 세분화된 문서가 있으므로 관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열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 배정된 숙소에 사내 컴퓨터가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간편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초자연 현상의 종류, 형태, 영향, 가치와 직원의 목록, 상태, 인간 여부에 더불어 재단의 역사와 자취까지도 살펴볼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거기에 어디까지나 이 규칙서는 이곳까지 오시게 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욱이 다른 내용으로 이 규칙서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경의를 표한다 기술하고 첫 만남부터 불행한 말만 가득한 건 별로지 않습니까? 멸망이니 어쩌니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저희 재단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행복입니다. 멸망의 순환이 끝나 아무도 고통받지 않으며 구속받지도 않는 진정 행복하고 완전한 세상. 이는 비단 저희 차원에만 그친 게 아니라 쓰러져갔고 쓰러져갈 모든 차원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이 규칙서의 어투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무력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재단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인간임을 잊지 맙시다. 괴물에 맞서다 저희마저 괴물이 되지 않기로 합시다. 저희 재단은 나아가 모든 차원은 그러한 결말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임으로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마저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상징은 어렴풋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개미입니다. 그들이 다루는 시간선과 차원에 비하면 먼지조차 되기 힘든 개미. 그런 개미들이 모인 저희 재단은
흔히 개미 군집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흉측하지만 징그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리 묘사되는 것이 자랑스럽고 숭고합니다. 개미들이 몇억 마리를 넘어 몇십억, 몇백억까지 불어난다면 과연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설령 전능과 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런 저희에게 틈 하나 내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측 가능한 차원은 무한합니다. 시간선의 흐름이 무한한 갈래로 떨어지고 합쳐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확률과 가능성이 바로 저희 군집의 개체수입니다. 저희는 그 무엇보다 심지어 저 위의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시간과 차원을 막론하고 저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와 회로, 양자역학, 마침내 방사능까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저희에게 한계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숭고한 인류를 위해, 그리고 그 뒤에서 고결히 죽어갈 우리를 위해, 아니 우리들을 위해 경의를 표합시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차원과 시간선 넘어 모두 먼 미래를 향하여 진보하고 그 끝에 다다르는 멸망으로 향하는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합시다.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오늘 근무자 신고는 19시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전파드립니다. 오늘 근무자 신고 19시입니다. 이상 전달 끝. 근무자 신고 5분 전. 근무자 신고 5분 전. 오늘 야간 근무자들은 중앙복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생활관에 없으면 같은 생활관 동기가 찾아서 늦지 않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4중대 다 왔니? 시간별로 순서 맞춰서 서봐. 명단은 근무 시간 순서대로 부를게. 병장 김건우, 병장 신영호, 병장 이영주, 상병 유석준. 그래 다 왔네. 자, 오늘은 왜 상병장 라인들만 야간 근무 들어가는지는 각 중대 중대장님들이 몇 번씩이나 설명해 주셨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너네 오늘 전투 휴무도 주고 한 거야. 작년 이맘때쯤에 일병 애들이 왜 근무 들어가는 상병장들만 전투 휴무 주냐고 마편 썼던데, 그거 썼던 새끼 지금 여기 있냐? 오늘 왜 주는지 함 느껴보고 반성해라. 초번 근무자들 낮잠들 좀 잤어? 본인이 초번 근무자인데 졸리다 솔직하게 거수. 혼내려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봐. 그래 건우, 너는 점호 끝나면 세수 좀 하고 카누 있으니까 그거 좀 타서 마셔라. 주의사장에서 얼음 받아다가 상담실 냉동실에 넣어놨으니까 얼음도 좀 타고. 당직사관 오늘 안 잘 거니까 정 졸리다 싶으면 말해. 참고로 나 레슬링 좋아한다. 주특기가 길로틴 초크니까 궁금하면 졸아봐. 자, 아무튼 오늘 조심해야 할 것들 말해줄게. 이미 다 외웠겠지만 그래도 확인한다 생각하고 들어. 이렇게 몇 번씩 외우고 들었는데 실수하면 전문화사 시킬 줄 알아. 불침번 근무자, 야간 CCTV 근무자 할 거 없이 자기 근무 아니어도 다 드러나. 여차하면 근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이번 야간 동안은 절대 방송할 일 없다. 야간에 무슨 방송이 나와도 그냥 무시해. 작년에는 그것들이 대대장님 목소리로 전체 통제한다고 방송 나와서 그대로 따른 새끼 있는데, 상식적으로 총기함 키 창문 밖에다가 힘껏 던지라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작년에 병장 하나가 나한테 총기함 키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악하다가 내가 때려 눕혔다. 괜한 호기심에 그것들 방송 집중해서 듣지 마라. 걘 결국 정신 안 돌아와서 캠프 갔어. 너네도 그 병장 꼴 난다. 짬밥 먹을 만치 처먹고 이제 와서 의병 제대하고 싶지는 않지? 참고로 대대장님 부대에 안 계신다. 두 번째, 화장실 가는 인원들 잘 체크해라. 5분 이상 안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확인해. 변비인 애랑 구분하려면 잠긴 칸 고개 숙여서 발밑 확인해봐. 걔네들은 발이 없거나 발이 새파랗거든. 만약 그런 인원 발견하면 나한테 무전 쳐라. 세 번째, 갑자기 사이렌 울리면서
복도 끝에서 단체로 달려오는 애들 있으면 독창해. 상황 종료입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걔네들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대기 훈련처럼 뛰어오더라고. 워낙 시끄럽게 우르르 뛰어오니까 이걸 놓친 적은 없었는데 굳이 확인하고 싶어도 참아라. 네 번째, 잠긴 테라스 문이나 세탁실 문이 갑자기 덜컹덜컹하고 흔들릴 거야. 그럼 그냥 무시해. 가까이 다가가지도 마. 괜히 무슨 일인지 다가가다가 문틈 사이로 잡혀가기 싫으면. 다섯 번째, 온도 체크 갈아치지 마라. 생활관 돌면서 취침 등 온도, 인원 체크 싹 다 해라. 평소에는 눈치껏 갈아쳐도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갈아치다 걸리면 뒤진다. 가끔 돌다가 심하게 냉기가 느껴진다거나 인원 비어 있으면 보고해. 대신 그 생활관 안에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꼭 생활관 밖으로 나와서 해라. 자는 애들 깨울까 나가서 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리고 생활관 잘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창고나 테라스처럼 시건장치 한 곳에서 생활관인 척 장난질을 칠 때도 있다. 정신 바짝 차려. 계속 의심해. 여섯 번째, 가끔 좌측이나 우측 계단 쪽에 누가 고개만 살짝 내밀고 쳐다볼 거야. 절대 눈 마주치지 마라. 애초에 그거 눈이 없긴 한데 아무튼 얼굴 쪽 쳐다보지 말란 뜻이야. 그리고 사전에 무전도 없이 중앙 계단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절대 없다. 오늘은 1, 2, 3, 4 본부중대만 같이 연결해놨거든? 무전으로 1중대 3중대로 용무 있어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올라와서 말 건다? 그럼 그냥 이 악물고 무시해. 막 쳐서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할 텐데 그냥 무시해. 그리고 너네도 내려갈 일 있으면 무전하고 가고. CCTV 근무자 내려가면 미리 무전으로 CCTV 근무자 지금 내려갑니다 라고 말해줘. 밑에 애들도 애들 올려보낼 때 CCTV 근무자 지금 복귀합니다 라고 말해줄 거야. 깜빡하고 말 안 해주면 나한테 말해. 반 죽여놓으려니까. 불침번 근무자 마지막 전달 사항이다. 행정반으로 전화 오는 거 무조건 받지 마. 괜히 폼으로 무전기 채널 온 중대가 다 같이 맞춘 거 아니다. 전화 올 일 없고 상급부대 측에서도 이번 야간만큼은 전화 안 올 거야. 다음은 CCTV 근무자들 잘 들어.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CCTV 확인 잘해라. 본부 중대에서 너네 근무 서면서 졸라고 한 명씩 더 지원해주는 거 아니야. 너네는 위병소, 탄약고 집중적으로 보고 오대기 순찰로는 본부 중대한테 맡겨. 위병소 CCTV를 봤을 때 위병소 애들이 갑자기 쓰러지면 바로 당직 사령님한테 보고하고, 탄약고 CCTV는 근무자 없이 카메라로만 감시하니까 화면 안에 거수자 식별되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순찰로 CCTV는 본부 중대에서 보겠지만 너네도 한 번씩 확인해. 오대기 순찰 시간 아닌데도 순찰하는 거수자를 먼저 식별한다면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가끔 화면에 머리나 팔, 다리 같은 신체 부위가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 즉시 보고하도록.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누군가 계속 한 곳에 멈춰서서 응시하거나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면 그 구역 카메라는 꺼놓고 당직 사령님한테 보고해. 세 번째, 이건 공사시 근무자들만 해당이긴 한데 공사시부터 6번 CCTV에 있는 교회도 주시하다가 교회 안에서 군종 목사님이 나오면 바로 당직 사령님한테 보고해. 애초에 목사님은 관사에 계시고 그거 절대 군종 목사님이 아니니까. 네 번째, 옆자리에 있는 본부중대 통신병이 혼잣말로 자꾸 떠들면 그냥 잠자코 있어. 그러다가 죽여버린다. 총이 필요해. 그 외에 외계어처럼 알 수 없는 말로 떠들면 너무 졸려서 그런데 찬물로 세수 좀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럼 당직 사령님이 알아서 조치하실 거야. 마지막으로 당직 부관이랑 오대기 소대장이 도는 순찰 코스는 사격장 입구 쪽 오르막길로 시작해서 분리수거장 쪽 내리막길까지야. 근데 만약 순찰로를 역방향으로 도는 게 CCTV에 보이면 그 즉시 보고해. 자, 그럼 남은 개인 정비 시간도 잘 보내고 이번만 잘 넘기자. 이번에 무사히 넘기면 근무 들어간 인원 전투 유무도 고려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집중들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행정반으로 와서 물어봐. 당직 사관이 간식 사다 놨으니까 불침번 근무자들은 근무하면서 좀 먹고
이상 근무자 신고 끝. 모두 해쳐.